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실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3%로 발표되면서 해외 분석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내놓은 한국 1분기 GDP에 대한 해외 시각 자료를 보면 대다수의 분석기관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 후반에서 2%대로 상향했는데 성장세가 이전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부문별로는 내수 회복과 수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유지되고 있으나 내수 회복의 빠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오늘 물가관계 차관 회의를 주관하고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에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부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서울 매매 수급 지수는 89.8로 전주 대비 0.5포인트 올랐습니다. 기준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서울은 지난 2월 첫째 주 82.9를 저점으로 해 둘째 주부터 반등했고 이어 11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마포, 서대문, 은평을 묶은 서부권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반면 노원, 도보, 강북 등 동부권은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중소기업 취업자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소기업 취업자는 2,525만 8천 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2만 명 늘었습니다. 그러나 전월에 비해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창업기업은 7만 9천 개로 고금리와 고물가 등의 악영향을 때문에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4%나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국민연금 개혁의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이 최종 후보안 두 가지 중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내고 돈은 그대로 받아 재정을 지키는 이 재정 안정화 쪽보다 좀 더 많이 내더라도 더 많이 받아서 소득이 보장되는 쪽에 이 시민 대표단은 선택을 던졌는데요. 이제 연금개혁의 공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연금특위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여야 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이끌어낸다는 계획을 전했는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선 1년 반 만에 나온 국민연금개혁의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 분석, 그리고 앞으로 나온 연금개혁의 방향성, 또 남은 과제, 과정 등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윤석명 위원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었고요. 연금개혁특위와 시민대표단 4번의 수기 과정, 토론회 과정도 거쳐서 그야말로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면 좋은데 이제 크게 저희가 이름을 좀 붙였죠. 재정 안정안과 소득 보장안, 이 중에서 우리의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소득 보장, 조금 더 내더라도 나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겠다는 안이었었는데요.
우선 먼저 이 최종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도대체 어떤 안을 선택한 것인지 그 안의 내용 좀 전해주십시오. 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네. 전문가나 상당수 언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매우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 연금제도를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신다 그래서 상당량의 학습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자 그랬는데 네. 학습하기 전에 비해서 오히려 결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학습하기 전에는 지금 이번에 선택된 소득보장안이 이제 보험료를 지금 9%인데 13%로 4%포인트만 올리고 네. 소득 대체율 지급률은 지금 40%인데 보험료 올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10%포인트를 올리는 50%를 올린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안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민대표단 500만 명이 참여할 때는 네. 여기에 대한 찬성 비율이 한 36.9%밖에 안 됐어요. 첫 번째요. 네, 네. 처음에 이제 네네. 처음에 질문을 했을 네. 때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선호하냐 그랬을 때 네. 36.9가 선호를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본격적인 학습하기 전에 학습 자료를 본인들이 보고 그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해서 최종 지난 21일 날 투표를 해보니 네. 36.9%가 56%로 늘어난 거예요. 네. 반면에 재정안정화 쪽은 학습을 하기 전에는 이게 더 많았어요. 44.8이니까 36.9에 비해서 꽤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 차례 학습을 하고 나서는 이건 늘어난 게 44.8에서 42.6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든 셈이죠. 네. 그래서 보통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란이 나온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거 네. 다른 결정된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건 제가 우리 오 박사님 주신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이번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무납입 연령이 연금 수급 연령은 이미 63세가 되고 있는데 네. 의무납입 연령은 만 59세로 묶여 있거든요. 네. 그리고 2033년엔 연금 받는 나이가 또 65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4세까지 이제 의무납입 연령을 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0%가 넘는 시민 대표단께서 이제 찬성을 주셨어요. 네. 이건 굉장히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뭐 OECD 공고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연금이 투입 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굉장히 적으니 우리 노인 빈곤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좀 더 집중해서 더 많이 드리는 쪽으로 공고안이 15년 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뭐 시민 대표단들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OECD 공고와는 달리 그냥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거하고 네. 좀 대상자를 줄이는 쪽 이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하나는 이제 안 알려지고 있는데 국민연금 지급 보장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거의 네. 100%. 우리 오건우 박사님 그 부분에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연금 안 주는 나라는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주지 않습니까? 안 주는 나라는 없는데 네. 일단 이제 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공무원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지급 보장 조항이 있습니다. 예. 2000년대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편하면서 도입을 했는데 네. 이게 어떤 부분 이제 지급 보장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국가가 존재하나 내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확실히 지급한다 이런 확신을 주는 건 좋은데 네. 이게 어떤 동전의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냐면 국가가 연금 지급하기로 보장을 했으니 네. 우리 연금 개혁하자는 얘기는 하지 마라.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정부가 세금 투입해서 하면 되지. 자꾸 고통스러운 개혁하자는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러고 네. 어쨌든 국가 운영하니까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서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네.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나오지는 않는데 하루 이틀 전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네. 그렇게 지급 보장 조항을 넣다 보니 작년에 적자 보존액이 5조 1천억. 네. 근데 국회에서는 6조 1천억이었는데 예. 2년 뒤에 그게 10조까지 2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윤 의원님 그거 이제 좀 이따 네. 구조개혁 때 네, 한 번 더 네. 공무원연금과 직역연금을 다루도록 네. 하고요. 일단 이제 개요니까 선택한 안이 네. 뭐였는지를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시민개표들 선택한 내용.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다시 정리를 하면 네. 더 내고 더 받는데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0%를 50% 네. 10%포인트를 더 받는 거고 네. 보험료는 그 지금 9%를 13%로 4%포인트를 더 올리는 안입니다. 네. 반면에 재정안정화 방안은 그 지금 소득 대체율 40%는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9%에서 12%로 3%포인트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좋지 않게 시민 대표단께 이제 여쭤본 게 뭐냐면 하나는 10%포인트 소득 대체율 더 준다 그러는데 기금 소진 시점은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연금을 훨씬 많이 주는데 기금 소진 시점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네. 그러니까 거의 다 소득 보장 안쪽으로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저 표를 보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지만 네. 연금 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기금 소진 시점 6, 7년 연장이 아니라 적어도 20, 30년 동안까지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없어야 젊은 층들이 안심하고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 미래를 믿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20, 30년 뒤 더 70년 뒤까지 무슨 일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시민 대표단들한테 알려드리고서 네. 또 투표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정부에서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도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건호 위원장님, 이게 이제 4번이었었고요. 예. 앞서도 잠깐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시민대표단이 처음에 선택했던 안이 막 휙휙휙 그것도 큰 폭에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재정 안정안에서 이제 소득 보장안으로 그간의 과정들을 한번 보죠. 뭐 1차, 2차, 3차, 4차 이 수기 토론 중에서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시민 대표단 500명이 3번 투표를 했어요. 네. 처음에는 500명이 선정되고 나서 3월 22일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이죠. 네. 일반적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론 조사를 했고요. 네. 그때 소득 보장 쪽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한 3주 정도 자료를 제공받아서 그러니까 3권의 자료집과 하나의 영상, 네 편으로 되어 있는 영상 자료가 있어요. 그걸 보고 자습을 합니다. 3주 동안. 네. 그리고 자습을 딱 마친 다음에 다시 2차 투표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확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재정 안정 쪽이 팍 떨어지고 예. 소득 보장 쪽이 팍 올라가지고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정 안정에 많았었는데 학습 전엔 학습 전 했는데 자습하고 나서는 이쪽이 오른 거와 이쪽이 빠진 걸 합치면 토탈 20%의 이동이 있었거든요. 네. 이건 사실 통상적으로 굉장히 의례적인 경우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문가 토론이나 상호 토론 같은 이른바 그 공론화의 핵심이 수기거든요. 예. 그런 상호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전히 자료집.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자료집만 갖고 공부를 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바뀐 거고요. 그 다음이 3차가 네. 이제 4번의 전문가 토론을 보면서 또 질문도 하면서 이른바 수기 과정을 거치고 3차 투표를 했는데 2차와 3차는 큰 변화는 없어요. 네. 이미 2차에서 돌아섰네요. 역전이 됐고 네. 그 기조가 3차에 조금 부동표가 있던 분들이 각각에 들어가서 사실 그래서 2차, 3차의 차이는 크진 않고요. 문제는 1차에서 2차로 대규모의 이동이 발생했다는 건데 그래서 저도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과연 3주 동안의 자료를 통한 자습을 통해서 바뀌었다면 자료의 힘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근데 자료로 갖고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면 네. 첫 번째 설문조사 결과가 신뢰할 만한가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둘은 다 지금까지는 퀘스천이에요. 네. 누구도 모르죠. 조문관 네. 공론화위원회에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 더 해볼게요, 위원님. 지금도 이제 우리 오건호 위원장께서도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는 시민 대표단만 알겠죠. 그분들 한 명 한 명 저희가 인터뷰할 수는 없겠지만은 왜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재정을 아껴야지 내가 좀 덜 받더라도 이런 얘기를 선택하다가 아주 대거 이 소득 보장안 그래도 대체율은 높여야지 쪽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이제 추론을 하시는 겁니다. 예,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변화한 게 뭐냐면 잘 모르겠다는 분 18.3%가 대부분 소득 보장 강화 쪽으로 갔습니다. 아, 모르겠다. 다른 분이 거의 다 예. 재정 안정 쪽으로 온 분은 거의 없고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건 데이터에 입각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 소득 보장 강화 쪽이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학습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1안과 2안의 차이는 아까는 기금 소진 시점은 1년밖에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예. 1안은 10%포인트 더 준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연금 개혁하는 게 아니라 단기 효과가 아니라 뭐 20, 30년은 최소한 안정을 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연금 개혁을 한다 그러면 네. 후반전의 효과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1안과 2안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2070년까지 기금이 2055년 소진된 후에 쌓이는 적자 규모가 1안은 702조 원이 더 늘어나고 2안은 1970조 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예요. 네. 2090년까지 우리가 가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보면 두 안 차이가 적자
차이가 2,700조까지 벌어지는데 네. 시민대표단은 저 내용을 전혀 모르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이 학습이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2090년에 대한민국? 네, 저 자료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민대표단이 저 자료를 학습을 못했습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빨리 말씀드리겠는데 예. 하나는 뭐 이렇게 다수 언론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공론화위원회 자료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예. 이건 뭐냐면 세대 간 보험료 부담의 차이인데 복지부가 제출했다는 자료는 뭐냐면 현재 1960년 전후의 배움 세대들하고 지금 또는 10년 내에 태어날 세대하고 생애 보험료 부담 차이를 비교해 보니 네. 5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무려. 네. 2배도 차이가 근데 5배 차이 나는데 이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초기 시민들이 학습할 자료에는 포함이 됐다가 소득보장 주장하는 분들의 항의로 시민 학습 자료에서 빠지다 보니 네. 역시 시민대표단이 그 자료를 학습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는 빨리 말씀을 드릴 텐데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또 하나는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쪽에서 너무나 연금이 적다는 그 재정안정 쪽에 공포 마케팅이 먹힌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66만 원밖에 소득 대체율 40% 유지하는 한 66만 원밖에 못 받는다. 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가정이고 네.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소득 계층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 차이가 네. 또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더 하나 중요한 건 어제 특정 언론에서 아주 특종을 터뜨렸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오건호 박사님도 참여를 하셨지만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쪽하고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이쪽에 그 저 위원 두 분이 네. 동영상 강의를 했는데 네. 그 동영상 강의 중에서 한 분이 강의한 건 뭐냐면 소득 보장 쪽을 지원하는 분이 강의한 건 뭐냐면 네. 소득 대체율 40%에서 50%를 올리면 저소득층의 연금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식의 자료를 갖고 시민 대표단한테 학습을 시킨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사실과 다르거든요. 예. 그 강의를 한 당사자도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시민 대표단은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면 아까 18%가 맞죠? 18.3%. 네, 네. 18%의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최초에. 분들이 죄다 소득 보장 쪽으로 간 건 뭐냐면 재정 안정화 방안 쪽은 악마화를 시키고 이거 갖고는 도저히 노예 못 산다 그러고 소득 보장 강화 쪽은 실제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고 네. 두 안 차이가 또 재정적인 상태에서는 별 차이도 없다고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사고로 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그럼 이 일하니 당연히 낫겠네. 그런 식으로 해서 18.3%가 대거 소득 보장 쪽으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간 것이 아닌가라는 네. 또 우리 윤 의원님의 이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 분 한 분 시민 대표단을 만나서 특히 그 이제 최초에 모르겠다라고 했던 18%를 만나서 왜 의견을 뭐 바꾸셨습니까라고 이제 물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지금 더 받는 쪽으로 간다. 이제 소득 보장이죠. 그럼 아무래도 재정이 더 파탄이 날 텐데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했습니까는 지금 저희가 지금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그걸 시청자분께 좀 여쭤보고요. 조금 요거 오건호 박사, 보완 저도 설명 드려도 될까요? 보건과 함께 또 아까 그 슬라이드에 네. 40%에서 50%로 올렸을 때 그 연금액 변화 아까 나오던데 그거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요거 가지고 말씀. 2090년 거 나와 있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 요거요? 자료인데 네, 아까 네, 이게 네. 이게 팩트 오류의 문제인데 네.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료만 보고 이렇게 대규모 이동이 있었을까? 네. 그런데 그날 그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 공론화 위원장님이 예. 우리 시민 대표단들은 충분히 자료를 공부했고 그리고 자료도 다 공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 자료가 홈페이지에 올라간 건 전체 4주 기간 중에 동영상은 최종 끝나기 4일 전에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올린다는 소문도 없기 때문에 저도 끝나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했더니 그때야 그 자료가 올라가 그게 있더라고요. 강의 동영상입니까? 강의 동영상. 예, 예.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살펴봤더니 이런 자료가 제공됐어요. 세 권의 자료집. 네. 그렇게 두껍진 않습니다. 근데 세 권의 자료집은요.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네. 그리고 제도에 대한 수치 제시이기 때문에 이것만 약간 교과서적인 거라서 이거 갖고 생각이 바뀔 리는 없어요. 예. 그러면 뜨거운 자료는 뭐냐? 양측이 각각 우리는 왜 소득 보장을 주장하느냐? 우리는 왜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그 대표자 각각의 한 분이 예. 동영상을 만들고 그거에 해당하는 PPT 자료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각각의 동영상이 4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료집 3권은 굉장히 건조한 자료고요.
동영상 자료는 굉장히 뜨거운 자료예요. 네. 각각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치가 제공된. 그런데 아까 그 수치가 뭐냐면 소득 보장 쪽을 주장하시는 동영상과 PPT 자료에 나온 수치거든요. 네. 40%를 50%로 올렸을 때 네. 이게 굉장히 큰 논점인데 저희는 재정 안정 쪽 얘기하는 분들은 네. 소득 대체를 올려봤자 저소득층은 큰 효과가 없다. 정노인 빈곤에 대응하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소득 보장 쪽은 노인 빈곤이 심각하니 소득 대체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즉 저소득자에게 소득 대체율 인상이 실제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를 둘러싸고 양쪽의 의견이 갈리는데 네. 이 숫자는 소득 보장 쪽에서 제시한 건데 저 숫자가 오류예요. 네. 저소득자 150만 원이 40%에서는 63만 원 받는데 50%에서는 113만 원 받아서 무려 50만 원으로 올라간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예. 지금 90만 원 받으시거든요. 40년 가입 기준으로. 네네. 그러면 90만 원에서 113만 원이니까 40년 가입 기준으로 23만 원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영상에서는 저소득자가 50만 원이나 제일 많이 오르는 거로 소개를 하니까 지금 노인 빈곤이 심각한데 어떡하지? 소득 대체율도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구나라고 아까 윤선명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부동 쪽에 계신 분들이 생각을 갖게 하는데 저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일단 여기 이 좀 오류를 예. 이거를 동영상 하신 분도 알겠습니다. 인정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의 공정성 때문에 저거를 강의하신 분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잘못 그분의 인정했습니다. 인정한 건가요? 예. 아 저게 오류가 났다라고. 예.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오류를 인정한 거죠. 예. 잘못인 고치려고 건- 했는데 잊어먹고 못 고쳤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예. 그럼 이제 그건 저희가 확실히 좀 예, 예. 예, 두 분께 이야기를 한 거 하고요. 저 동영상에 좀 좌우됐을 것이다. 우리 오 박사님 이야기했고 또 하나 지금 많은 이제 국민분들이 결과 나온 다음에 궁금해한 것이 시민 대표단의 연령대도 분명히 20대, 30대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도 이 보장에 더 간 거예요. 재정보다는. 이 부분은 왜일까요? 지금 20, 30대도 그러니까 오히려 재정 쪽에 관심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통상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당장 지금 우리 현재 세대는 급여액이 올라가니까 예.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비판할 때 소진 이후에 아까 재정의 후반전 예. 미래 아이들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 지금 젊으신 분들은 나중에 자기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좀 재정 안정을 선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굉장히 시야가 긴 거라서요. 네. 지금 20대, 30대 분들도 국민연금에서는 현재 세대예요. 20대, 30대 분들도 예. 지금 한 2060년 정도 소진될 때쯤 되면 그때 지금 20, 30대 분들도 수급자예요. 수급자라는 건 그때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예. 즉 그래서 우리가 소득 대체를 올리면 미래 세대 부담이 아주 크다라고 얘기할 때 그 20, 30대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 30대 분들이 네. 뭐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득 대체를 올려도 미래 세대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그때 자기는 미래 세대가 아니고 수급 세대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제적 계산으로만 보면 20, 30대도 소득 대체율 인상하는 게 본인에겐 유리할 수 있죠.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고가 시점이 2060년이라고 보면 2070년, 2080년 이 시대잖아요. 2090년까지 이 시대인데 그럼 그 시대에 보험료를 낼 국민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지금 초등학생 그분들을 시민 대표단으로 와야 됩니까? 2060년, 70년대 주축은 지금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고 또 그 이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예. 그래서 그들이 사실상 미래 국민연금의 과중한 부담을 질 당사자네요. 당사자인데 이번 시민대표단 500명이 모였는데 500명은 다 현재 세대예요. 예. 즉 미래 세대 500명의 자리가 따로 마련돼야 되는데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거죠. 그럼 요 대표단 할 때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는 한번 포함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학습을 같이 한번. 예. 제대로만 뭐 학습을 하고 뭐 이게 그대로 놔두면 10대, 20대, 30대도 당신들도 불안할 수 있다는 게 충분히 인지가 됐으면 네. 지금 오건우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또 다른 쪽으로 판정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수급 세대긴 하지만 연금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20대만 다른 또 해도요. 네네 네네.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기금 손익 시점 1년 차만 보여줬으니까 문제고 네.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 주신 걸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58년 개띠라고 표현하는 뭐 이런 베이비 세대들은 한 해 70만 명에서 100만 명 태어난 세대거든요. 요새는 뭐 20만 명 조금 넘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500명 시민대표단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인구 비례로 선정을 해버렸어요. 그 500명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중고령층이 훨씬 많게 이제 표면 샘플링, 샘플링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연령이 줄어들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전체 인구에서는 비중이 적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나라의 어떤 공론화위원회하고 봤을 땐 중요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건호 박사님 말씀하신 20대 30대도 기득권에 해당되니 보험료는 더 부담 안 하고 받는 세대이기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고갈 전까지 사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미래학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현재 세대는 소리를 치지만 미래를 대변하는 세대들은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미 정치학계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런 식의 그 수기 과정을 통한 사회적인 어떤 합의 모형을 도출할 때는 지금 표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미래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자녀를 뭐 1살짜리, 2살짜리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표를 2개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공정한 거지. 그냥 현재 인구대로 그것도 피라미드 인구화 되는데 거기서 뽑아갖고 투표를 하면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결과는 상당히 예상됐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그런 뭐 부분들이 있었다.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이번에 그 일안 소득 보장안이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안을 가지고 이 안이 국회로 넘어간 거고요.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소득 보장에 대한 뭐 논란, 지금도 또 반대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만큼 국회의 판단, 국회의 고민,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후에 세부적으로 좀 더 짚어보고 보완점 이야기 나눠보죠. 네, 윤 의원님, 이게 이제 재정 수지가 나빠진다라는 이제 그런 거였지 않겠습니까? 재정 수지가 뭐 얼마나 나빠? 아까 잠깐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2070년, 80년 그런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판단을 흐리게 한 건 뭐냐면 10%포인트 소득 대체율 연금을 더 지급하면서도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신 건 기금 소진 시점 1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갈이요. 그런데 일단 누적 적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적 적자라는 건 뭐냐면 많은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분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러고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된 개념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건 그분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누적 적자라는 개념을. 누적 적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70년 기간에 대해서 재정 추계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5차 재정 계산을 해보면 그 2055년에 기금이 소진이 되고 2093년까지는 소진이 된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어떤 매년 적자가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단순하게 그냥 재정 축에서 합산한 게 누적 적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정이 필요 없고 재정 축에만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누적 적자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금 소진 시점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이외의 시점에 나오는 숫자들은 또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적 적자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개념인데 뭐냐면 그 일안에 따르면 이 누적 적자가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이 제도를 그대로 놔두면 7,752조 원의 누적 적자가 이미 발생을 해요. 거기다가 추가해서 702조 원이 늘어난다는 게 일안이고 이 안은 7,752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1,970조 원, 약 2,000조 원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큰 차이가 있죠.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대표단들께서 전혀 학습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나요? 이걸 어떻게 왜 학습을 못할 수가 있죠? 그건 뭐 공론화위원회 쪽에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연금연구에서도 그걸 좀 해명을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명을 안 하셨고요. 하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누적 적자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다고 말이 안 되는 반박이지만
누적 적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쳐도 우리가 이제 2023년에 5차 재정 추계 결과에 아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핵심상 결론은 네. 현재 소득 대체율 42%인데 이게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이거든요. 네네. 40%로 예정대로 떨어뜨리고 보험료를 15%로 6%포인트를 올려도 재정 안정 달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건 객관적인 2023년 5차 재정 추계 결과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시민대표단들이 다수 선택하신 그 소득보장 강화는 40%로 해서 15%까지 6%포인트를 올려도 재정 안정 달성이 안 되는데 네. 보험료는 그거보다 적은 4%포인트, 13%포인트까지만 올리고 지급률은 10%에 더 올리는 안을 갖다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뭐 이게 어떤 분이 들어보셔도 이 시민대표단들께서 굉장히 학습을 잘못하셨구나. 연금제도에 대해서 이 이란 이안이 미치는 효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뭔가 왜곡된 자료로 잘못 학습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1차 된 네. 거고요. 오 박사님, 만에 하나 어떤 뛰어난 그 국민연금의 운용자가 나와서 운용 수익률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이고요. 지금은 65세지만 우리가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이 수급 연령을 한 뭐 67세, 8세까지 늦추게 된다면 그 누적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커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그게 좀 그 누적 적자라는 걸 좀 운용 수익률 개념으로 좀 보면 좀 상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딱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 전에 하나만 조금 이거 보완 설명을 네네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네. 그 두 안에 하나는 누적 적자액을 늘리고 하나는 줄이는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시민 대표들한테 제공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보완, 왜냐하면 그 수기 토론 전문가 토론에 제가 참여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알려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전문가 토론 과정 속에서는 제가 소득보장 재정 안정 쪽이었는데 예, 그 예. 재정 안정 쪽에 다른 전문가 패널께서 토론 과정 속에서 이렇습니다라고 윤석명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1970조가 절감되고 700조가 늘어나는 수치를 토론 과정에서 제공을 해드렸어요. 예, 예. 그건 제공을 해드렸는데 물론 공식적인 이건 들어보시죠. 잠깐만요. 네. 듣고 공식적인 말씀하시죠. 예, 예, 예. 공론화위원회에서의 공식 자료로 이제 대표단들에게 제공하는 거하고 예. 양측이 막 팩트 공방까지 할 때 어느 한 측이 아. 구두로 제공하는 것에 그 정보의 무게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일단 그 수치는 일단 제공은 전달은 했다. 그까지는 이제 제가 보완 설명을 해드리는 잠깐만요. 겁니다. 그 구두와 자료 요거만 그거죠? 코멘트하고 예, 말씀 예, 예. 뭐냐면 이제 오 박사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네. 제가 1, 2, 3차 다 시청을 했거든요. 네, 전 네. 시간을. 근데 석재현 교수가 그걸 언급을 했는데 다른 얘기를 앞에서 장황하게 하다가 그 얘기할 때는 시간이 모자라서 마이크가 꺼져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공식 자료냐 구두냐? 구두로 한 것도 마이크가 꺼져서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다시 한번 저희가 이 공정성을 위해서 공식 자료로 2093년에 7,700조 적자, 누적 적자 이거는 자료상에는 없었던 건 맞나요? 맞습니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문서화된 있습니다. 자료로는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 토론 말한 과정 속에서 예, 토론 과정 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다시 저희가 이야기를 그것도 해드리고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네, 그거 이제 방송 마이크가 꺼졌다는 거는 이제 제가 그걸 확인을 못해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뭐 저희가 반론이 있다면 이야기를 받겠고요. 그 얘기요. 이제 운영 수익. 수익률을 한번 좀 높여준다면 그러니까 요번이 이제 국민연금 제5차 재정 계산 결과를 가지고 예, 이제 연금 개혁 방안을 토론하고 있는데 요번 토론의 가장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고 투입하면 된다는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기금 수익을 올리면 된다는 네, 얘기가 운영 나온 수익률.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5차 재정 계산위원회도 보고서를 할 때 기금 수익을 팍팍팍팍 올리는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네,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위원회에서 제안한 게 아까 앵커께서 네. 말씀해 주신 그 조합이에요. 예, 보험료율을 막 18, 20까지 올리지 않고 예, 기금 수익률이 그 재정계산위원회에서의 가정은 70년 동안 평균 4.5인데 예, 이거를 1.0% 포인트 정도만 올릴 수만 있다면 네, 그러면 4.5가 아니고 한 5.5 5.5 정도 네. 가고 수급 개시 연령이 우리가 65세로 예정되어 있는데 네, 길게 해서 좀 68세까지 올리면 네, 보험료율을 15까지 하면 재정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한데 15%까지 가면 되네라고 네. 할 수도 있고요. 야, 그 두 어려운 과제를 다 합쳐도 15까지 내야 돼. 뭐 이런 상반된 얘기 나올 수 있지만 네.
하여튼간에 지금 수익률 제고의 효과가 상당하다는 건 이번에 많이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또 그게 그 소위 말하는 복리이기 때문에. 예. 아, 네, 윤희영 뭐 하신 얘기 우리 있으세요? 오건호 박사님하고 비슷한 의견이 많지만 이거는 아주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재정예산위원회와 국회연금특위에서 계속 오 박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립을 했었는데 네네. 제 얘기가 이제 뭐 또 신뢰성이 있으려면 아주 신뢰성 있는 국제기구 수치를 좀 인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쪽 연금 수익률이요? 네, 우리 연금제도 관련해서. 네네. 아, 네네. 저는 이게 기금 운용 수익률을 4.5%에서 5.5%로 1%포인트를 70년 동안 매년 올릴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불가능한 걸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희망 고문이라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작년 11월 16일 날 IMF 우리 1997, 8년도에 IMF 경제 위기 겪으면서 엄청나게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IMF에서 작년 11월 16일 날 우리나라 보고서를 냈어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가 아닌 40%로 유지할 경우에도 인구 고령화하고 연금제도 두 가지 요인만으로 인해서 앞으로 50년 뒤인 2075년에 우리 국가 부채가 200%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했고 네. 더 충격적인 건 국가 부채가 늘어나지 않으려면 지금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22.8%까지 올려야만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조합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기금 운용 수익률은 제가 희망 고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4.5%도 이미 4차 때보다 올려놨어요. 근데 IMF 분석에 따르면 수급 연령을 지금 65세를 67세로 2세 더 올리고 네. 그다음에 보험료를 지금 9%인 걸 18% 이상으로 올려도 네.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죠?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고령화 뭐 이런 문제. 네, 고령화, 저출산. 인구 고령화하고 네. 낸 거보다 많이 받는 제도가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성숙 단계로 가다 보면 보면 내는 사람은 적고 연금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오래 살고 오래 지급해야 되니까 네. 후반전에서 본격적인 이런 아주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국제기구 이 분석 결과를 우리 시민대표단들께서 그 학습을 하셨다 그러면 저는 이런 판단을 하셨을까? 저 의문이 좀 듭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의 요번에 좀 포인트가 현재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까지 하자. 이제 이게 뭐냐면 해외 다른 나라들 좀 보면 이게 정년과 수급 연령이 차이가 거의 1년입니다. 그러니까 64세가 정년이면 65세부터 수급. 그러니까 우리는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65세에 받잖아요. 그럼 이제 정년은 64세여야 되는데 정년은 60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넓기도 하고 의무가입 연령은 또 59세고 그래서 이제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올리자. 이번 뭐 누가 제가 짧게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에서도 이건 굉장히 예전부터 권고를 했고요. 네.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 낮다고 급여율이 낮다고 소득 대체를 올리자 그러는데 네. 2022년 OECD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의무납입 연령을 5년 연장하면 지금 만 59세지 않습니까? 64세로 5년 연장하면 소득 대체율이 13%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분석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좋기는 한데 지금 정년이 60세인데 어떻게 64세까지 연금 보험료를 내라 그러냐. 네. 우리 뭐 진짜 뭐 우리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 정년층의 취업 빙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하는 건 좀 어렵지만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노인인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아직도 정년이 60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65세 연령층까지 한 80%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단순히 경제 활동이 아니라 우리도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사회보험에 다 가입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70세까지도 또 이제 더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한 결정인데 이제 노동조합 같은 데서는 정년 연장을 안 하면 이건 가능성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추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예. 정년 연장을 할 경우는 청년층들이 취업하기 어려우니 예. 당분간은 정년 연장을 하지 말고 일본처럼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서 정년 때 월급의 한 70%를 지급하고 그러면 TO가 생기니까 젊은 층은 취업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나이 든 분들은 65세까지 연금 낼 수 있죠. 연금 낼 수 네. 있고 네. 월급도 한 70% 받으니까 네. 이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연금 가입 기간 가입기간이 5년 늘어나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겁니다. 우리 오 박사님은? 그러니까 의무가입 연령을 올리는 게 약간 오해하시는 게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소득도 없는데 네. 연금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그렇죠.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정년은 60까지인데 대한민국은. 네. 근데 정년은 60이지만 60을 넘으신 그러니까 60세부터 64세까지 예. 60대 전반기에 계신 분들의 고용률
그 인구층에서 일하시는 비율이 작년에 64%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체 연령대 고용률 평균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소득이 불안정하고 네. 이런 그 노동 환경의 문제는 있지만 다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건 뭐예요?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득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의무 가입을 하시라. 예. 그러면 노동자 신분인 분들은 또 사용자가 절반을 낼 것이고 이분들은 2년, 3년, 4년 후에 은퇴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의무 가입 연령 상향으로 인해서 몇 년 추가 납입한 게 바로 몇 년 후에 바로 또 급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요 60대 전반기에 계신 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잘 전달하면 네. 굳이 반대하진 않으실 것 같다. 그때 취업하지 않고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안 내는 겁니다. 의무 네. 가입이라도. 네, 네. 그래서 저는 64세 상향은 지금이라도 빨리 가능하다 하자. 네. 하는 생각이고 단 오히려 고용주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의무 가입이 아니니까 네. 임의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다 내거든요. 내고 있죠. 근데 의무 가입이면 고용주가 절반을 책임져야 돼요. 네. 이게 혹시 고령자 고용 회피로 이어지면 이게 부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사실 그래서 이 의무 가입 연령 상향의 가장 큰 논점이 고용주의 고령자 고용 회피가 발생하면 어떨 거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예.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본인이 다 내야 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임의 가입이나 의무 가입이나 큰 차이가 없고 네, 의무 가입은 네. 결국은 직장 가입자 예, 사용주들, 사용자들.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고용주들. 사용자 네. 고용주분들의 참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 고용주 몫의 보험료 일부는 그 국가가 지원해 주자. 아, 그래서 연창족할 때까지요. 의무 가입 연령 상향을 정착시킬 때까지 네. 뭐 그런 보완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지원은 필요하지만 네. 대기업이나 이런 능력 있는 기업들은 근데 안 하자. 지원 네. 거기까지 돈 쓸 필요는 없고 예, 저소득 예. 자영자한테 지원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저희가 끝부분을 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짧게 두 분의 의견 듣고 나서 마지막 로드맵 국회는 어떻게 될 건가 전망을 해볼 텐데요. 이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구조 개혁은 못했잖아요. 뭐 대체율, 보험료, 뭐 숫자 개혁만 했었는데 앞서 잠깐 초반에도 나왔었는데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이 전체 한번 다 놓고 구조를 흔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윤영께서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논의할 때 시민대표단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거 뭐 얘기할 필요 없다 그러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구조 개혁을 하지 않는 한 젊은 층하고 미래 세대들은 지금 앞선 세대들이 결정한 이 연금 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5배나 더 부담하면서 연금 받는 건 불확실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판을 좀 흔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 이 상태에서 국민연금도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공무원사와 군인연금을 국민연금만 뜨고 또 통합하자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산으로 가버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방안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네. 공무원분들이 가장 지금 불만이 많은 게 우린 민간 대비 퇴직금을 아주 적게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퇴직금을 다 드리고 민간하고 똑같이 드리면서 제도를 통합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따로 있고 국민연금 관리하는 공무원연금 관리하는 공무원연금 따로 두고 네. 국민연금 상당 부분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 다 드리고 네. 지금 공무원분들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서 4.5%포인트를 더 부담하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더 드리는데 미래 세대 부담이 안 되게 낸 만큼 받는 쪽으로 드리면 이거는 뭐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통합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네. 통합 운영하자는 거고 운영 방식을 그냥 바꾸자. 운영.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주된 주제인 그런 국민연금 모수 개혁은 한계가 있으니 구조 개혁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는데 저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에 완벽한 구조 개혁 가기는 우린 너무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수준의 연금 소득 대체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최소한 18% 이상 걷어야 되는데 우린 절반밖에 부담을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받는 거하고 내는 차이를 조금 줄여준 뒤에 차근차근 한 걸음씩 가자. 그 뒤에 한 단계를 네. 거친 뒤에 구조개혁 논의로 들어가고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젊은 층들이 뭐냐면 불만이 당신들은 알겠습니다. 아무런 네. 고통도 없이 우리한테만 다 부담시킨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이 구조개혁 힘든 작업이죠. 예. 그래도 이걸 어떻게 좀 현명하게 구조 갈까요? 개혁이 훨씬 어려운 작업인데 네. 보통 모수 개혁할래? 구조 개혁할래? 네. 이렇게 양자택일의 범주로 이 두 개혁을 이해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 모수 개혁은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안에 소득 대출이나 보험료 보험료율? 수치를 만지는 네. 거고요. 구조 개혁은 전체 급여 구조. 예. 기초연금을 70% 노인한테 줄까? 아니면 하부 상박으로 줄까?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 필요한 거예요. 구조적 개혁도 필요하고 현행 제도 내에서의 수치 조정도 필요해요. 예. 구조 개혁 하려고 해도 이 수치 조정은 같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동떨어진 게 아니고 같은 짝으로 있는 건데 네. 모수개혁도 하고 구조개혁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걸 감당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에 수치를 바꾸는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구조개혁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때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같은 직영연금. 특수지급 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연금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네. 구조개혁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냥 국민연금 방식으로 공무원연금도 같이 제도를 단일화하면 네. 장기적으로는 통합으로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구조개혁 차원에서도 이걸 뭐 다 합치고 막 하고 그러면 정말 반대가 크니까 운용 방식 쪽부터 예, 예. 차근차근히 하자 이렇게 구조개혁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좀 하고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앞으로의 일정을 좀 보면 이 안이 이제 21대 국회로 넘어갑니다. 근데 21대 국회가 한 달 정도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5월 말까지 이 안을 가지고 입법화 과정을 하게 될 텐데 현재 국회의 의지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거를 좀 통과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서 국회로 공은 넘어갔다. 국회에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말하고 어떤 입법안이 나올지를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오늘 짧게 혹시 국회 넘어가는 지금 우리 사장님 네. 말씀 주셨는데 국회 의지가 강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예상과 다른 결론이 나오다 보니 여당은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야당이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능성이 좀 높은 건가요? 국회는 의지가 높을 거예요. 예. 마무리하기 전에 이 숙제를 하고 싶은데 네. 지금 뭐 요 결과에 대한 논란들도 있고 해서 예. 또 한 달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국민연금은 늦어질수록 좋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연속 개혁이니까 하여튼 1단계 매듭은 이번 국회에서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추가하면 개혁은 필요하지만 네, 네. 개혁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21대에서 이걸 통과를 못하고 가면 22대일 텐데 아마 이것도 보면 22대가 시작하자마자 이 어려운 주제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월 말까지 한 달 남은 21대 국회가 이 안을 또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난해 지구, 고온, 또 고수온을 몰고 왔던 엘니뇨 현상이라고 기억을 하시겠죠. 올해는요 정반대입니다. 이 엘니뇨가 끝나고 라니냐라는 현상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엘니뇨와 반대로 이 라니냐는 적도 인근의 저수온을 차갑게 하는 것을 만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옥수수나 콩, 밀들의 생산량에 타격을 또 주고요. 지구 위쪽 아래쪽과 좀 다른데 폭염, 홍수가 덮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라니냐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현상, 전 세계 인프라, 식량, 에너지, 원자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